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하반기 핫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제 그 업비트 스테이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 잘 이렇게 좀 익숙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업비트 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코인 나오고 이 밑에 보시면 입출금 이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눌러 보시면 여기 아주 조그맣게 무슨 손바닥 위에 이더리움을 얹어 놓고 있는 이 그림을요.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스테이킹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스테이킹 신청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 지금 보상률, 그러니까 이자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뭐 2.9%, 코스모스는 16.4%, 에이다는 2.68%, 솔라나 6.3, 폴리곤 5.3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청을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수량을 입력을 하시며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게 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스테이킹을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언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제 지금 신청했던 게 이제 며칠 걸려서 어떤 건 몇 시간 만에도 나오지만 회수하는데 22일이 걸리는 코스모스 같은 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도 다르고 대기 시간도 사실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걸 좀 팔거나 현금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언스테이킹을 해 놓으시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테이킹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건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한번 드립니다. 이게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별로 이게 다 다른데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면요. 예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스테이킹 사람들이 몰릴수록 이자율을 조금만 줘도 스테이킹 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반면에 스테이킹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수요가 적으면요.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국가 채권을 팔든 기업에서 기업 채권을 팔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항상 이자율은 낮아지고 수요가 많을수록 이자율 떨어지고 수요가 적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줘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솔라나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솔라나와 참고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코인의 최대 공급량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뭐다? 이더리움, 솔라나입니다. 반면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뭐 레이어 1이라고 해도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720 밀리언이니까 뭐 7억 2천만 개, 뭐 에이다도 이게 최대 수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솔라나를 최초에 이제 출시했을 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찍어내는 퍼센티지는 약 8%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약 5.15%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최초 이걸 만들 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매년 인플레이션 찍어내는 속도를요. 마이너스 15%씩 조금씩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공급량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뭐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솔라나의 최종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1.5%.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인플레가 줄어든다가 솔라나는 어느 정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근데 뭐냐? 이거 왜 이자를 주는 거냐? 이거 사실 생각보다 좀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채굴해서 비트코인 얻어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은 다 지분 증명을 합니다. 뭐 POS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중앙화 방식에서는 뭐 신한은행에 우리가 돈 맡기고 돈 거래 내역하면 은행원들 오후 4시인가요? 지나고 돈 그 거래 내역 정리하느라 집에 늦게 간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한은행 내에서의 거기에서 다 거래 내역을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거래 내역, 장부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A씨가 B한테 비트코인 한 개를 줬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준다. 이게 이제 채굴이고요. 이제 그 지분 증명에서는 그 POS 그 맡기는 거 스테이킹입니다. 거래 내역을 정리해 준 거에 대한 대가가 뭐다? 그게 스테이킹 이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와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 내역을 서로 이제 다 주고받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뭐 해킹을 하든 거래 내역을 가짜로 위조할 이런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 51%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제 사람들이 워낙 다 그 사람이 진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효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치를 많이 할수록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할수록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그 채굴 그 이제 뭐 지금 반감이 되고 있지만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이더리움 솔라나 이자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한번 가 보시면 이더리움 만든 사람 뭐 비탈릭 부처린 아시죠? 근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찰스 호스킨슨이기도 합니다. 근데 찰스 호스킨슨은 본인의 이제 카르다노라고 하는 별도의 레이어 1을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요. 비탈릭 부처린이 30세고요. 지금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찰스 호스킨슨 저는 솔직히 이분이 저보다 형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놀랍게도 87년 11월생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돈만 많다고 다가 아닙니다. 자, 자기 관리를 잘 하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죠. 자, 얘기를 뭐 드린 이유가 이 둘이 최근에 또 어떤 뭐 그 온라인 상에서 논박이 있었나 봅니다. 비탈릭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고 정당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순수하게 가자. 뭐 이거 나는 뭐 크립토 프레지던트야. 뭐 대통령이 한다고 그 사람 뽑지 말자. 이 얘기를 비탈릭 부터린이 했었고요. 반면에 카르다노 설립자는 아니다. 정부는 지금 CBDC 도입을 원하고 있고 비수탁형 지갑, 뭐 하드웨어 월렛 이런 것에 뭐 국가가 모르게 몰래 갖고 있는 그 지갑 업체를 막 고소시키는 거고요. 암호화폐 리더들, 뭐 장펑차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뭐, 뭐 여러 명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자, 정치는 이게 이제 그 원인과 결과가 전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암호화폐, 코인 너희들 건들면 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이것을 보여주면 그들은 결코 우리 산업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독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그 속성이 있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고위공직자, 뭐 대표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요, 코인 투자자들을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괴롭힙니다.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이제 정치인들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뭐 세금이다, 뭐 규제다, 뭐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 보면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제 제도권화가 어느 정도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우리 코인러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부터는 내야 할 때가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NH농협은행에서 빗썸과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뭐 2018년부터 이제 빗썸과 이제 농협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제도권 진입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을 보관해 줍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땡큐죠. 그리고 이 업체, 거래소, 농협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새로운
신규 수수료 수익이 생겨나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제도권 진입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뭘 거둘 수 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정치인들은 이것으로 또 뭘 하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대선 뭐였습니까? 부동산 선거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주식입니다. 표심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전 뭐 수년 전만 해도요. 이런 은행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래소에 대비하면 아주 엄청난 슈퍼 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밑에 보시면 대표들이 그냥 나란하게 또 사진을 어쨌든 찍고 있죠. 지금은 뭐 물론 지금까지는 은행이 워낙 더 뭐 자금 규모도 많죠. 근데 많이 비슷해진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은 들거든요. 나중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요, 지금 뭐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는요, 마땅한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대 마진으로 하는데 뭔가 신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부동산 그 외에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나올 게 없어요. 뭐 ATM 수수료 많으면 우리 그거 안 써버리잖아요. 그럼 코인 같은 데서 신규 수익원을 창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은행만 그런 건 아닙니다. 증권사도 그렇고 뭐 보험사도 그렇고 그러죠.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코인이 딱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이걸 미국환으로 말씀을 드리면 블랙락 피델리티에서 뭐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판매하겠죠. 그러면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뭐 합니까? 블랙락에 비트코인 대리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 현실화가 이미 됐습니다. 코인베이스다 아니면 저기 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뭐 은행들 코인베이스는 이제 블랙락이 투자를 해놨잖아요. 코인을 누군가 보관해주고 또 이자까지 결국 이거 다 챙겨줄 겁니다. 이게 제도권 내로 코인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사에서 뭐 코인 판매하고요. 은행에서 보관해주고 이자 나중에 챙겨주겠죠. 이걸로 나중에 뭐 한다? 대출도 할 겁니다. 보험사, 코인 보험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표 11개 손해보험사가 이미 코인 보험 일시에 출시했습니다. 이래도 안 해? 라고 하는 게 지금 코인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뭐 증거가 되겠죠. 로빈후드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 주식 거래소 또 코인 거래소로 뭐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서 집단 소송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900만 달러 정도 내고 합의금 내고 소송 끝내자. 지금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났다. 근데요. 미국에는 뭐 워낙 소송이 많죠. 근데 보통은 뭐 1년 전으로 보통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뭐 2년 이상 가는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든지 승소하든지 패소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든지. 근데 지금 3년 7개월째 거의 뭐 4년 가까이 희망 고문하고 있는 리플과 SEC 소송이 있죠. 현재 버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5월 8일자입니다. SEC와 리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하는데 지금 싸우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벌금을 SEC는 얼마 내라? 20억 달러 내라. 우리 돈으로 2.8조 원은 내야 된다. 근데 리플은 무슨 소리냐? 벌금 내긴 낼 건데 1,000만 달러면 충분하다. 이 지금 벌금 액수 차이가 200배 차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개인들은 XRP 다 이제 팔고 떠나셨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벌금 액수가 이거 정해지기만 하면 소송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제 fit 20일 법안이라고 하는 거, 뭐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다 증권은 아니다. 이 내용이 전 리플법이라고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여기 소음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미국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 빠르면 저는 올해 말, 늦으면 내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리플 소송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니겠냐. 제가 이것을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오른다고 사시면 될까요? 이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겠죠? 자, 리플의 빵형은 SEC와 합의 가능성 언급은 어려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만 지금 몇 년째 합니까? 4년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확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격을 한번 훅 떨어뜨려 놓으면
바로 증명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소문이 있었어요. 최근에 리플이랑 SEC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 회의가 취소됐다네요. 그래서 XRP가 또 소폭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게 참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그 대중 심리가 되겠죠. XRP 뭐 개인적으로는 떨어질 때마다 그냥 소액씩 매수를 했을 뿐이죠. 근데 저는 여기 절대 올인 안 합니다. XRP에 올인하면 제가 볼 때 아마 견디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건 이겁니다. 향후죠. 지금 당장 아닙니다. CBDC의 시대가 왔을 때 각국의 뭐 디지털 달러, 디지털 엔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원화를 서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뭐 한다? 연결해 준다. 이거 RWA에도 분명히 쓸 겁니다. 국제 송금하고 결제하고 정산하는데 뭘 쓴다? XRP로 브릿지 커런시라고 이거 홈페이지 가시면 그냥 나옵니다. 월가에서도 뭐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커런시라고 분류를 이미 했죠. 제일 좋은 건요. 올인 안 하는 거고 이거 내 돈 아니다라고 그냥 관심을 정말 끄고 있다 보면 언젠가 효자 노릇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더리움 현물 ETF 뭐 다음 주 뭐 이제 조만간 정말 이거 뭐 다 확정됐습니다. 이제 그냥 판매만 앞두고 있는데요. 총 10개의 ETF 중에 9종의 수수료가 공개됐습니다. 이 수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 총 10개 중에 지금 9개가 공개됐고 7개 ETF는 수수료를 어떻게 합니까?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가장 쌉니다. 0.19%, 뭐 0.2%. 제일 중요한 건 블랙락이거든요. 블랙락이 리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그거 보고 다 조정합니다. 블랙락이 0.25%로 수수료 결정했습니다. 근데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뭡니까? 그레이스케일은 무려 블랙락이 10배의 수수료입니다. 2.5%죠. 이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뭐 블랙락을 지금 이길 수 있어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생각은 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레이스케일에서 다 뺏어가네. 제가 보니까 알트코인도 이거 결국 나중에 다 뺏길 기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레이스케일 언젠가 이거 누구한테 인수된다고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 인수를 할 것이냐? 이거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월가에 있는 뭐 금융기관, 은행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 뭡니까? 이더리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 제2의 뭐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저는 알트코인 ETF, 특히 솔라나, XRP 얘네들이 제2의 전성기 아마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디스라고 하는 곳은 신용평가사죠. 여기에서 싱가폴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신용평가, 소위 말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S&P, 여기 이제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고요. 무디스, 뭐 피치 이렇게 있는데요. 피치가 영국 회사긴 하지만 사실 모두 미국 기반입니다. 미국에 다 뉴욕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얘네들 뭐 하냐? 전 세계의 국가들과 기업, 회사의 신용 등급을 매긴 역할을 하겠죠. 신용은 뭡니까? 괄호 열고 닫고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계죠. 미국계 신용평가사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금융시장의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그 신용평가를 어떻게 매냐에 따라서 이게 다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고 뭐 주식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신용등급 낮게 주면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올 때 엄청난 이자 내야 되거든요. 굉장한 결정 권한이 이 신용평가사에 있는 거죠. 자, 국가를 볼 때 신용평가 어떻게 할까요? 뭐 GDP 경제 성장률 보고요. 재무 상황 보고 외환 보유가 얼마 있어. 정치적으로 괜찮아 이런 거 보지만 개인 특히 이제 기업가 같은 경우는 뭘 되게 중시 여길까요? 빚을 얼마만큼 잘 상환할 수 있느냐 이거 평가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한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예금, 디지털 증권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예금, 뭐 나중에 여기 CBDC 들어올 겁니다. 디지털 증권, 이거 그냥 뭐 RWA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뭐 STO라는 용어도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한낱 그 한시의 유행이다 아니다. 이거 영원할 거다. 웬만해선 수백 년 이상 간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국가에서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향후 미래에는 얘네들을 무한대로 찍어서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예금, CBDC, 디지털 증권, 디지털 부동산, 디지털 채권 판매해서 유통시키겠죠. 이건 누가 봐도 뻔할 뻔자가 맞습니다. 자, 디지털 증권, 뭐 주식도 그 코인, 그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 시키는 거죠. 채권도 ETF 파생 상품, 얘네들을 판매해서 블랙락이다, 피델리티 뭐 한다? 온갖 종류의 수수료 다 가져가겠죠. 한편 CBDC,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할까요? 무한대 또 발행할 겁니다. 연준에서 이제 종이 화폐 안 찍고요. 이 CBDC랑 스테이블 코인 그냥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도요. 또 이제 가뜩이나 지금 고령화 인구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경제 살리려면 더더욱 뭘 해야 된다? 돈을 찍어야 된다는 이게 이제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 한 번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팬데믹 때 국가 살려야지. 뭐 이제 경제 지원해야지. 지금 중국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더 찍어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 떨어지고 비투 연끌족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었더니 바보가 되거든요. 연금 생활자, 월급 안 오르잖아요. 근데 뭐 벼락부자들, 이거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2008년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 위기 때 빚을 권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바보 취급 당했잖아요. 그 벼락 거지란 말이 그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과도한 빚을 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국가, 기업, 개인이 파산에 파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이게 그때 빌렸던 돈 뭐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어쨌든 미래는요. 주기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또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면 뭐 부동산이다, 비트코인이다 어떻게 될까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맘대로 찍지 못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꾹 묵혀놓으면 아마 좋은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마라톤 디지털 굉장히 큰 채굴 기업입니다.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다 여기 엄청나게 투자해놨죠. 자, 이 CEO, CFO네요. 최고 재무 책임자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매월 비트코인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격 오를 건데 이거 왜 파냐? 우리가 만약에 석유 회사고 원유를 생산한다면 원유를 다 판매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다. 석유처럼 뭐 이렇게 이거 뭐 지금 보관이 뭐 공간이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마라톤 디지털은 실제로 6월 그러니까 소위 뭐 가격이 많이 조정을 겪었을 또 반감기 이후에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비트코인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년 말 기준 비트코인 개수가 12,000개였다가 18,000개로 오히려 48%더 늘었답니다. 계속 채굴해서 팔지 않고 쟁여놓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채굴업체 상장 기업, 메이저 기업 중에 라이엇 플랫폼도 올해 한 개도 안 팔았고요. 클린스파크는 조금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채굴 업체죠. 소위 메이저 기업 뚜렷한 추세가 뭡니까? 비트코인 파는 게 아니고요. 보유라고 진단을 했다. 이게요. 그래서 그 고래들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급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B2 연끌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없을 만큼의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부자들은 마라톤 디지털 같은 대형 채굴 업체들은 자금 여유가 있잖아요. 엄청난 자금 월가에서 끌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 부동산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지역입니다. 서울도 결국에는 저는 양극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시간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자산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자, 세계에서 최대로 큰 은행, 중국 공상은행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요. 저는 이것을 디지털 희소성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딱 수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더리움 뭡니까? 디지털 석유라고 표현했죠.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가격이 우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코인 투자를 하는데 그 어떤 자산이든 증권이든 가격은 언제 오르는지 아십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때 타고 받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그 이제 셀링 포인트가요. 수량이 제한이 있다. 희소성입니다. 근데 이더리움 뭔지 아십니까? 희소한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실제 쓰는 수요가 더 높을 것이다.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딱 2,100만 개 정해져 있어서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다. 근데 알트코인 공급량을 보면요. 무제한으로 적혀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수량이 많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공급량만 보면 그게 맞을 수가 있지만 사실 수요가 빠진 예측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알트코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라고 사실 뭐 확실하겠냐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 리치들은 이것을 공부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공급량은 정해졌고 이제 수요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이제 슈퍼 리치들의 사랑, 채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요,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이더리움은 EIP1559 이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 이더리움 사용하고요.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태워서 없애버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더리움은 그냥 불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사실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반감기 지금 지났죠. 0.84,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엄청난 희소성이거든요.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지금 이더리움 공급량 얼마인지 아십니까? 0.12%입니다. 가끔씩 이제 쓰는 양이 더 많아지면요. 이게 공급량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해요? 찍어내는 속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그 공급되는 속도가 적다는 것은 가격에 나중에 수요가 붙을 때 상승되는 속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아직은 불태워 없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코인마다 다 달라요. 아발란체는 반면에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발란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려운 거죠. 어찌됐건 솔라나 같은 경우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급량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 투자를 왜 합니까? 공급량이 연간 8%, 뭐 7%, 지금 5%라고 해도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확실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요, 지키는 투자입니다. 보수적인 투자고요. 공격적이고 위험을 감행하는 투자는 알트코인이 되겠죠. 알트코인에서 성공하려면 미래 트렌드, 내러티브, 뭐 유행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미리 알고 배팅해야만 성공 투자가 되겠죠. 저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네 가지 트렌드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RWA 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자산 토큰화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이거 한때 유행이라고 전 보질 않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게임. 디파이는 제가 왜 적었냐? RWA 하려면요. 디파이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기존 은행의 뭐 스위프트 체제에서는 이 RWA가 불가능합니다. 디파이까지 그래서 제가 적었다. 세 번째는 차기 ETF가 승인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탑 10 안에 있는 코인, 좀 넓게 보면 탑 20위까지도 보고 있죠. 네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가 올라간 그 블랙락이 서클에 투자했잖아요. 거기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가 올라갈 고속도로 16개. 제가 뭐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인에 굳이 하나를 더해보면 리플까지도 추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2번이나 여기 3번이나 4번은 좀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시가총액 높은 20위, 30위권 내에 있는 코인 중에서 좀 괜찮은 대장주 위주로 좀 적당히 좀 모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확정된 미래 맞다고 해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언제 사야 될까요? 최근에 조정, 지금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애매하십니까? 저는 뭐 거의 뭐 단기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왕 살 거면 언제 산다? 크게 조정 받을 때, 헐값에 조금씩 사자. 뭐 좋은데요. 저는 이럴 때 좀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물론 분할로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이제 슈퍼리치의 돈입니다. 근데 터민 탈출을 하려면 솔직히 비트코인으로는 이제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서민 알트코인으로 서민 탈출을 했다가 나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슈퍼리치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 이더를 뭐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이제 비트 이더 뭐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 가져가면 좋겠지만 알트로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하락장 또 올 겁니다. 그때 최대한 비트 이더를 또 솔라나를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로 슈퍼리치 좋죠. 우리가 뭐 슈퍼리치까지 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 다음에는 꾸준한 현금 창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